안녕하십니까, 하성입니다. 채널 24K의 유튜브 방송. 오늘은 경제학 공부를 좀 또 하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꽤 오래됐습니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들은 공부를 했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반대되는 개념인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 효과 등에 있어서 인플레이션과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 디플레이션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RE 공습, RE 도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 매체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리세션, 경기 후퇴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 후퇴라는 리세션에서 R만을 떼어갖고 이제 R의 공습. 리세션이 오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니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테니까 R의 공습, R의 공포 이렇게 이제 매스컴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곧 디플레이션의 문제입니다. 경제학에서 디플레이션의 문제죠.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디플레이션 공부를 좀 하시겠습니다.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말과 유사한 말들로 시중에 이제 디스플레이션 이런 말도 이제 나오는데요. 디스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은 어떻게 다르냐? 옛날에는 많이 안 쓰던 용어입니다만은 디스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에 급속하게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차차 떨어지기 시작한다. 말하자면 해마다 물가가 10%씩 올라가더니 8%, 7%, 6% 이렇게 안정화로 돌아서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또 만들어낸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디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얘기로 이건 뭐지 싶으신 용어일 텐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불황을 뜻하는 스태그네이션이라는 말과 인플레이션을 결합한 말입니다. 시중에는 돈이 마르고 돈이 잘 안 돌아가고 불황인 게 분명한데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건축 경기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나죠. 시중의 경기는 나쁜데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간다. 이런 경우들에 특별하게 쓰는 용어가 스태그플레이션, 아주 살기 곤란해지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원인은 다 다릅니다. 그 원인이 다 한 가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디플레이션이라는 개념, 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하시고 나면 나머지 개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실 것이고, 그래야 오늘은 디플레이션 얘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세계적으로 있었던 디플레이션 중에서 경기 후퇴죠. 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한 상황 중에서 인류가 가장 심각하게 겪었던 경험이 바로 1929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대공황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경제학에서,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경기라는 것은 이와 같이 커브를 그리면서 변동을 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경기 변동론이라는 얘기인데요. 경기는 이렇게 좋아서 화랑이 되다가 어느 한 꼭지점에 이르면 다시 후퇴하고 리세션이라는 거죠, 이 당시를. 그래서 어느 최저점까지 밑바닥을 쳤다.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죠. 밑바닥을 치게 되면 다시 또 상승을 합니다. 회복기로, 리커버리로 들어갔죠. 그러다 또 정상에 가면 또다시 이제 후퇴하고, 이러한 경기 순환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이제 뭐 콘트라티에프 파동이니, 주글라 파동이니, 키친 파동이니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런 이제 순환 모델이 존재합니다만, 경기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좋을 수만도 없고 계속적으로 나쁠 수만도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를 보였던 현상, 그것이 1929년에 있었던 미국의 대공황. 얼마나 나빴느냐 이때. 미국에 있는 각 제조업들의 공장에 재고가 도무지 줄지를 않았습니다. 팔리질 않은 거죠. 재고가 줄지를 하니까 당연히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실업이 발생을 하게 되죠. 실업이 증가한 결과 시중에 돈이 마르게 되고
실업자 주머니가 돈이 마르니까 돈이 마르게 되겠죠. 결국 그것이 이제 증시의 대규모 폭락으로 오게 됩니다. 10월 어느 목요일에 미국의 증시가 하루 아침에 20% 30% 이상이 폭락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검은 목요일, 10월의 검은 목요일이라는 이제 날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경제가 폭삭 주저앉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이것을 미국의 이제 경제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것이 전 세계로 파급되어서 전 세계 경제가 한때 정말 위기를 맞았죠. 경제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거냐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미국의 근로자들 중에서 초기에는 4사람 중에 1명은 이제 실업을 했고 이것이 심화되면서 어떤 통계에는 절반 이상이 실업에 내몰렸었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닥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학자들이 나서서 그 상황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며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이냐. 거기에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고 하는 자본주의 경제학, 근대 경제학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천재 소리를 듣는 학자가 등장을 하지요.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이렇게 되는 최초의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새로운 용어를 이 사람이 참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유동성 선호설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불황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요인을 대중적인 심리적 요인에서 먼저 발견을 한 거죠. 무슨 얘기냐? 경기가 무엇 때문인가 잘 안 돌아갈 것 같고 앞으로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 같다라고 대중적인 인식이 일어나게 되면 그 대중들은 유동성을 선호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동성을 선호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재산을 내 품에다 끼고 안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를 어디에 투자해서 돌리고 큰 물건을 사서 이익을 남겨서 팔고 이런 거보다는 당장 현금화시키기 쉬운 것을 내 지갑 속에, 내 포켓 속에, 내 금고 속에 집어넣어야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현금화하기 쉬운 이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현금화하기 쉬운이라는 것은 현금 그 자체와 황금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선호하게 되고 이걸 품에 품고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 이거를 유동성 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고에다 돈을 잔뜩 집어넣고 금덩어리를 집어넣고 자기 지갑에도 잔뜩 집어넣고 또는 은행에다 잔뜩 집어넣어서 찾지 않고 재고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돈이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돈이 얼어붙어 버리면 시중에 유효 수요가 부족해진다. 유효 수요라는 게 무슨 얘기냐? 경제학에서 수요라는 것은 어떤 재화를 소비하고 싶어 하는 욕구의 크기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제가 이제 통닭집에 갔어요. 논살훈련소에서 훈련할 때 얘기입니다만 통닭집에 이제 고된 훈련을 하고 뛰어가면서 이제 봅니다. 아, 통닭 참 먹음직스럽다. 내 차에 시간만 나서 나오면 저 통닭 꼭 먹을 거야. 근데 정가표를 딱 보니까 300원이에요. 아, 내 주머니는 다 뒤져봐도 100원밖에 없어. 나는 그러면 300원이라는 수요를 가지고 있지만 이 수요는 실현이 가능한 수요냐? 100원밖에 없으니까 주머니에 100원밖에 없으니까 실현이 불가능한 수요죠. 내가 먹고 싶고 소비하고 싶고 그것을 실현할 돈도 있는 상태를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가지고는 싶은데 실현할 돈이 없으면 그건 무효 수요인 거죠. 경제는 이 유효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수요하고 싶은 수요는 많은데 유효 수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 가족이 살려면 한 달에 200만 원 수요해야 돼. 소비해야 돼. 그런데 내 주머니에는 100만 원밖에 없어. 이거는 유효 수요가 아니죠. 그렇죠? 유효 수요가 100만 원만큼 부족한 무효 수요가 존재하는 거죠. 이러한 유효 수요의 부족이 생기면서 당연히 재고가 증가하게 됩니다. 재고가 증가하면 실업이 증가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결국
증시의 붕괴라고 하는 거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인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유동성 선호를 대중적으로 하게 만드는 경향이 존재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이 유효수요 부족을 낳았고, 그것이 이와 같은 불황을,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물가는 그러니까 가격하게 물가가 떨어졌겠지요. 그런 사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원인. 그러면 해법은 명백해집니다. 시중에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중에다 돈을 뿌려줘야 되겠죠. 이때 뉴딜 정책이라는 정책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뉴딜이라는 이름을 케인즈가 직접 이름을 지은 건 아니고 정책자들이, 입안자들이 지은 겁니다만, 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유효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자. 정부가 유효 수요를 채워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창출해주자. 어떻게? 근로자들에게 돈이 부족해서 가게를 조달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무조건 돈을 줘라. 근데 어떻게 줘요? 줄 서라고 해서 동사무소 오라고 해서 다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발칙한 생각까지 나왔냐면, 술병에다가 1달러씩 넣어서 쫙 뿌려놓고 보물찾기 하듯이 가서 다 찾아서 가져가게 하자. 이런 엉뚱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그건 안 되는 얘기고 해서 테네시밸리 개발공사, 테네시강에다가 계곡을 개발하면서 댐을, 필요도 하지 않는 댐을 만드는 작업을 벌입니다. 거기 와서 한 삽을 뜨기만 하면 무조건 1달러씩을 주머니에 넣어주는 돈 뿌리기 작업을 한 거죠. 이렇게 돈 뿌리기 작업을 해서 근로자들 주머니를 채워주면 근로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공장 재고를 소비하는 시장으로 가겠죠. 그래서 재고가 소비되면 다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근로자들을 다시 고용하게 될 것이고, 이래서 다시 순환이, 경제의 순환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논리. 이것을 뉴딜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대공황 이후에 이 뉴딜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온 뒤로 전 세계의 정치가들이 가장 많이 응용을 했던 이런 경제 불황의 극복 방법이 바로 이 뉴딜인데, 돈을 뿌려줘라, 돈을 뿌려줘라. 시중에 돈이 말랐으면 돈을 뿌려줘라. 그래서 유효 수요를 창출시켜줘라. 뉴딜 정책은 그리고 비단 이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뿌려주는 것만 했던 게 아니라, 이때 굉장히 많은 경제적 약자를 돕는 제도들이 생겨난다. 부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우대에 관한 이런 규정들이라든지, 또는 고용보험제도라든지,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 조절에 관한 문제라든지,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라든지, 근로자 보험 또는 노동상권에 관한 정비, 이런 것들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웰페어 이코노미에 대한 그러한 필요도 굉장히 많이 대두했었고, 그것이 국내의 경제 순환을 만드는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라는 이야기로다 뒷받침을 받아서 강력한 정책으로 추진이 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미국의 경제를 정말로 구원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쟁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신보수주의 학자들은 그 쓸데없는 소리다. 이것 때문에 무슨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미국 경제가 오늘의 미국 경제를 만들어냈냐, 힘을 만들어냈냐, 첨나네. 미국의 경제는 이때로부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별로 나아진 게 없고 달라진 게 없었다. 결국 미국의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의 탑에 올라간 거지, 케인즈의 이 뉴딜 정책 덕분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 통계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돈을 뿌려주고 이 역할을 하는 걸 누가 해야 될 거냐? 국가가 나서서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 이전까지 자본주의 경제에는 경제가 이주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계국, 하나는 기업이었죠. 이들이 이기적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내버려 두고 국가는 최소국가론에 의해서 치안과 이 안보만 책임져 주면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서 국가가
경제에 직접 개입해야 되는 시대, 그런 논리가 도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케인지안 경제학은 이 3주체가 경제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고, 이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국가죠. 돈과 권력을 가장 많이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체제를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고, 이 기회로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케인지안 경제학이라고 부르고, 이 케인지안 경제학을 다른 말로 믹스트 이코노미라고, 혼합 경제 체제라고 부릅니다. 가계와 기업이 중심으로 된 자본주의 체제에다가 국가가 계획도 하고 통제도 하는 이러한 국가 참여의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혼합 경제 체제, 믹스트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불리죠.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는 이 혼합 경제 체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 운영 모델이 돼 있습니다. 더구나 이 혼합 경제 체제가 변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이때부터 등장하게 된 웰페어 이코노미에 대한 수요,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고 약자들의 복지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그 흐름이 그대로 믹스드 이코노미에 수용되면서 웰페어 이코노미가 강조되는 만큼 믹스드 이코노미는 사라지기 어려운 그러한 대세를 갖게 된 거지요. 결국 이 믹스드 이코노미, 오늘날의 믹스드 이코노미의 밑바탕을 이루는 논리는 시장 실패론입니다.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된 시장은 모든 것을 만든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컨트롤된다라고 얘기했던 시장이 실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그 실패를 막아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의 정부들이 당당하게 경제의 주체로서 개입하고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런 흐름에 대응해서 신보수주의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시작합니까? 이제 국가 실패론을 얘기합니다. 시장만 실패하냐? 시장은 실패하지 않아. 그때 섣부르게 개입을 했던 거지, 그냥 놔두고 시간이 흘러갔더라면 시장은 스스로의 자생력과 자기 치유력에 의해서 또다시 재고를 감소시켰을 것이고, 실업을 또다시 감소시켰을 것이고, 생산을 계속 극대화하는 방안을 다시 찾아갔을 것이다. 그냥 놔뒀더라면 더욱 강력한 논리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움직여 갈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었을 건데, 국가가 섣부르게 개입하면서 그와 같은 경제 발전을 그런 길을, 노정을 파괴한 것이다, 방해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거꾸로 무슨 얘기냐, 국가 실패론 또는 정부 실패론이죠. 국가나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면서 국가 경제, 시민 경제를 파괴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지요? 포퓰리즘이지요. 국가가 개입하면 정치인들이 개입하고, 정치인들은 당연히 정부 돈을 저희들 돈처럼 막 쓰면서 포퓰리즘을 통해서 자기들이 장기 집권을 하고자 하는 이런 방향만을 모색하게 마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비롯해서 남미의 현상, 오늘날의 베네수엘라의 현상, 필리핀과 멕시코의 현상, 그리고 그리스와 그 주변을 둘러싼 유럽의 경제의 몰락, 이런 것들을 가져온 게 사실 아니냐는 겁니다. 시장이 적극적으로 자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능동성을 해침으로 해서 오히려 평등을 해치고 자유를 해치고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강력한 반대 논리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할 겁니다. 이와 같이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역, 이 영역은 그것의 발생으로부터 극복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또 하나의 자본주의 경제사를 모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만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아직까지 이 논쟁으로부터 정확한 답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걱정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곧 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 선거 속에는 국가를 위한 공익적 선택이라고 하는 신성한 표의 행사라고 하는 멋진 구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비이성적인 영역과 그리고 그를 이용하는 공작 정치라고 하는 사회 파괴적인 논리가 개입하게 마련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또 지금 상황에서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리세션의 공포로 들어가고 있다면, 실제로 이러고 있다면 지금 집권층은 분명히 돈을 뿌리려는 명분을 잡을 것이고 잘됐다 싶어서 돈을 뿌리겠지요. 유효수요의 창출이라는 멋진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게 되는 현상으로는 이와 같은 국가 실패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늪에 한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오기 힘든 그러한 포퓰리즘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시 언제라도 한 사회를 구하는 힘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그 구성원들의 현명함, 그들의 절제, 그들의 부지런함, 그들의 이성 속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디플레이션의 원인과 그 극복, 그리고 우리 현실에 부딪혀 있는 디플레이션의 문제,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본 기회가 됐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